많은 커플들이 종교가 달라 골머리를 썩는다고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기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32세 은정 씨는 교회를 갔다가 신뢰를 저버리는 신랑의 이중적인 모습을 목격해버렸다고 합니다. 교회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은정 씨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은정 씨의 남편은 무슨 짓을 했길래, 무엇을 목격했길래 이혼까지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성입니다. 네, 새댁이었죠. 다들 왜 과거형으로 말하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저는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20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완전히 절연을 한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정말 보수적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교사 부부셨죠? 역사와 과학을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사립고등학교에서 30년을 교직에 몸담으신 분들이라 굉장히 딱딱하셨어요. 주변에 엄마랑 친구처럼 지낸다는 친구들도 있던데 저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함께 살았던 21년 인생 동안 엄마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어머니라고 불러야 했어요. 부모님과 저는 교회에 다녔어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큰 교회였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대대로 독실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다가 어쩌다 보니 학창시절 내내 교회에 다니셨고 청년 때는 뜸하게 다니다가 엄마와 결혼해 쭉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교사 부부와 기독교, 그 집안이 어땠을 것 같나요? 앞에도 말했다시피 정말 보수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당연하다시피 교회에 다녀야 했어요.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도 작은 사회생활의 일환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그 교회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교사, 공무원, 판검사이신 분들도 많이 다니셨어요. 대단한 분들이 많았죠. 조금 커서 어른들을 보니까 교회를 상부상조하는 공간으로 쓰더라고요. 사업하시는 교인들끼리 상부상조해서 사업 파트너를 맺기도 하고 집안 어른들끼리 중매를 서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종교와 믿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좀 사교 모임을 하기 위한 공간 같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중학생이 되고 머리가 좀 크니까 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어요. 저는 2살 터울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고분고분한 타입이었어요. 공부를 좋아했죠. 반에 한 명씩은 있는 모범생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도 문제만 푸는 반장 같은 애들.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니는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가끔씩은 언니가 로봇 같을 때도 있었어요.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거든요. 교육열이 세셨던 부모님은 저희 자매를 교수로 키우길 원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요. 어머니는 학벌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교수가 되고 싶으셨는데 집안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공부를 정말 좋아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나올 만큼 잘하셨지만 그놈의 돈 때문에 교수가 되지 못했다는 한이 정말 많이 맺히셨어요. 자기보다 공부 못하던 있는 집 자식들이 돈 발라서 유학 가고 지금 우리나라 명문대 교수 되어 있는 꼴 보면 주저앉아 우시기 바빴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언니에게 학원비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교사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국영수 학원의 과학과 외에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고 대학 컨설팅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소개서를 고치기 바빴거든요. 심지어 봉사랑 청소년 기자단까지 했죠. 어머니는 언니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자라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언니가 대학을 가니까 그 교육열이 제게로 오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건들지 않는 게 없었어요. 하다못해 과제로 내는 에세이 하나 쓰는 것도 신경을 쓰셨죠. 저는 그렇게 애쓰면서 발쭉 뻗고 자지 못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그 곤두선 신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교육열도 교육열이었지만 제 삶에 대한 간섭도 상당한 분이셨거든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제가 크면서 교회를 다닐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매번 교회에서는 특히나 행실을 잘해야 한대요. 단정하게 입고 남들이 보니까 헌금은 꼭 내야 한대요. 어머니는 참 교인들의 시선도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집사님이라서 보는 눈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단지 사회생활하는 곳 같았거든요. 그저 교회라는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짜 교회 같았어요. 솔직히 좀 역겨웠거든요.
사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신을 믿는다는 상업적이고 의도를 가진 곳이 아닌 순수한 믿음을 위해 모여야 하는 교회라는 공간까지 사교적인 모임의 장, 서로 사업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 모이는 곳으로 되어버린 것이라면 진짜 순수하게 좋아서 맺어지는 관계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를요. 그 부분이 참 절망스러웠죠. 그리고 부모님이 이 교회 사람들이 신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17살 때 있었던 일로 더욱 명확해졌어요. 여느 때처럼 교회를 갔던 일요일이었고 저는 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방으로 잠시 자리를 맡아두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를 비웠죠.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제 가방을 놔둔 자리를 둘러싸고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목사님의 아들과 그 애의 친구들이 있었죠. 평소에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감정도 없었지만 나쁜 감정도 없었어요. 걔네랑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그냥 좀 노는 애들이었거든요.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좀 웃겼지만 가끔 담배도 펴서 선생님들께 걸리기도 했어요. 좀 노는 여자애들 여럿이랑 몰려다니는 흔한 남자애들이었어요. 가끔씩 다른 애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는 것 같긴 했지만요. 그런데 걔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좀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공부만 하는 애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삥도 뜯고 노스페이스 점퍼도 빌려 입겠다면서 가져가 놓고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저야 걔네 레이더망에 안 걸려서 그냥 학교를 조용히 다녔는데 그러다가 그 양아치 짓들이 교회까지 퍼진 것 같아요. 자리에 두고 갔던 제 가방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설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끄적이던 소설 노트가 가방 안에 있었는데 그 애들이 그 소설 노트를 마음대로 펼쳐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제가 쓴 소설을 읽는 거예요. 저를 둘러싸고 킥킥 웃었고 제 소설을 비웃으면서요. 저를 둘러싸고 비웃던 그 웃음소리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트라우마처럼 남아버렸죠. 저는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까지도요. 그래도 딸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는데 괴롭힘을 당한 건데 같이 화라도 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정말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셨죠. 정말 대단한 대답이었어요. 은정아, 그냥 장난이잖아. 이런 것까지 걸고 넘어지면 사회생활은 나중에 어떻게 할래?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목사님의 눈치를 본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교사로 계신 사립고등학교 재단이 교회 재단이었고 목사님과 이사장님이 아주 친한 관계였어요. 교감 선생님 자리를 노리고 있던 어머니는 목사님에게 밉보일 짓을 해서 좋을 게 없었죠. 딸의 상처보다 자신의 자리와 성공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버렸죠. 그때부터 교회라는 집단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을 믿는다는 교회 어른들도 예배드릴 때만 신실한 척, 밖에서는 악마 새끼가 따로 없는 것 마냥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는 목사 아들과 친구들도요. 그때부터 저는 본능적으로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노트 안밖에 없었죠. 저는 매번 느꼈던 서러움, 고통, 분노를 노트에 끄적이며 소설로 만들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고 부모님은 당연하게 사범대 아니면 경영학과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덕분에 저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인서울 명문대학교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쉽게 원서를 내지 못했어요. 지금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대학교에 가면 지금이랑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쉽게 원서를 내지 못하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자 문학 선생님이셨던 송미숙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죠. 송미숙 선생님은 제게 아직 대학교 원서를 다 내지 못했냐고 물었어요. 재촉하시려고 부르셨나 싶어서 저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아직 못했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문예창작과를 한 장 써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문예창작과를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육성으로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설을 배우고 싶어서 다른 학교를 가기가 싫다는 것을요. 다만 어머니와 싸울 자신이 없어서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선생님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홀린 듯 문예창작과를 지원했죠. 대학 합격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문예창작과 발표가 가장 늦었고 그로부터 3시간 전에 경영학과와 사범대 결과가 나왔고 모두 붙었죠. 하지만 저는 그 2개 학교를 붙은 게 그리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저 다리를 덜덜 떨면서 문예창작과 결과를 기다렸죠. 인생에서 그렇게 떨었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저는 혼날 각오를 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소설을 쓰고 싶고 문창과를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무섭게 저를 다그치시더라고요. 왜 마음대로 학과를 쓰냐면서 너는 페류나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지금 굽히고 들어가면 평생 어머니에게 끌려다닐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부모님과 말을 안 하고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미친 듯이 했어요. 수능 끝나고 3달 동안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등록금을 냈고 결국 독립을 해버렸어요. 제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부모님은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죠. 그렇게 부모님과의 왕래는 끝이 나버렸어요. 부모님은 지독하게도 제게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을 나와서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어요. 생활비가 쪼들릴 때가 많아서 밥에다 물을 말아 먹어야 할 때가 많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태주를 알게 되었고 친구로 지내다가 졸업하고 나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태주는 국문학과였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태주는 혼자 사는 제가 외롭지 않도록 매번 집에 와서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같이 해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벚꽃이 너무 예뻤던 탓인지 캠퍼스 커플이 정말 많았는데 그 연인들이 다 사라질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했었죠. 태주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다정하고 저를 이해해주면서 진심으로 제 소설을 좋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태주와 연애를 했던 3년 정도는 정말 달콤한 소설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만큼 행복했다는 증거였겠죠. 저는 태주의 부모님과도 안면을 트며 연애 4년이 넘어갈 때쯤에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제 인생에서 태주는 삭제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태주의 어머니는 무슨 이유인지 처음에 저를 꺼려하셨어요. 하지만 태주의 고집에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죠.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다만 걸리는 건 태주의 집안 또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반복될까봐 무서웠고 태주에게는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그럴 때마다 태주는 제게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런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요. 저는 그런 태주의 말을 믿으며 연애를 시작한 지 딱 6주년이 되던 4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태주는 제 눈치를 보면서 슬슬 교회를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눈치를 보지 말라곤 했지만 은근히 서운한 부분들이 생겼어요. 부부 동반으로 동창들끼리 만나기로 했는데 교회 예배가 끝난 지 한참 된 시간인데도 교회 예배당 청소와 모임까지 모두 해야 한다면서 기어코 동창들 만나는 자리를 혼자 가게 만들었어요. 또 일요일이 결혼 기념일이었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늦게까지 태주가 교회에 가 있을 줄 몰랐어요. 태주는 연애하는 10년 내내 이벤트란 이벤트는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그런 걸로는 절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기념일을 까먹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까먹은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동안 태주가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이고 전도 부쳐서 남편만 기다렸거든요. 결혼 기념일까지 그러니까 정말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일찍 올 수는 없는 거냐고 태주에게 물었죠. 그런데 태주는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그렇게 큰 걸 바란 건가요? 심지어 가지 말라고도 안 했는걸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가는 걸로는 뭐라 안 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교회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집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계속 투병을 해오셨는데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었고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교회에 가셔서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하루에 장장 6시간 동안 기도만 하시다 오셨죠.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싶어요. 남편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일 정도 가던 교회를 매일 가기 시작했으니 혼자 집에서 노는 제가 눈엣 가시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고 가기 싫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셔서는 교회를 가자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떠올리면 아직도 안 좋았던 나날들이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 아들과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제 소설을 비웃던 그날들이요. 저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어이없게도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건 교회로 회복하면 된다. 그 교회가 이상했던 거겠지. 시어머니가 절대로 강제로 뭘 하자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너무 완강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교회 가기 전날부터 다린 검정색 원피스까지 내어주시면서 귀걸이는 이걸 하라느니 신발은 저걸 신으라느니 인형 옷을 입히는 것 마냥 제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입고 갈지 정해주시는 거예요. 결혼식 때도 이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다른 시어머니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제 며느리 길을 꺾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본격적으로 쥐락펴락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냐고 따졌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할 말이 많아 보이시는 표정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좀 불쌍하다는 듯이요. 도대체 사람 기분 나쁘게 저런 표정은 왜 지으시는 건지 한숨만 나왔어요. 부모님과 살았을 때 느꼈던 답답함을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반복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잔말 말고 이 옷을 입고 내일 교회로 오라고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너무 답답했죠?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가자고 하셔서 가기로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해주신다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며 바로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서 왜 그러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 집에 제 편은 있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그래도 좋았던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아서 이번 한 번만 시어머니가 주신 옷을 입고 교회에 가기로 했어요. 이상하리만큼 남편은 제게 교회를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 말렸지만요. 일요일 아침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가보자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주신 검정 원피스를 입었어요. 저는 그 원피스를 입고서 시어머니가 주신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죠. 고민하다가 조금 늦게 도착해 맨 뒤에 앉았고 시어머니께 왔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녔어서 아담한 교회에 가니 느낌이 이상했어요. 성도가 40명 정도 되는 곳이었고 다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듣고 평범했어요. 단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더 한가로운 느낌이 난다는 것뿐이었죠. 저는 걱정을 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예배 중에 앉는 자세조차 틀리면 뭐라고 했거든요. 헌금 봉투 넣는 자세도 유심히 보셨고 매일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매번 예배당에서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게 없으셨어요. 저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바깥에 있는 벤치에 걸터 앉아서 교회 공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공을 잘못 차서 구석진 곳으로 축구공이 쪼르르 굴러가 버렸어요. 축구공은 대굴대굴 굴러가 교회 건물 뒤편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공을 주워주려고 축구공을 쫓아서 교회 건물 뒤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교회 건물 뒤편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목소리 같았죠. 저는 뭐지 싶어서 건물 뒤편으로 갔어요. 교회 건물은 앞쪽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만 뒤편은 아예 빛이 들어오질 않아서 으슥했어요. 예배가 끝난 시간이니 평소 남편의 말대로면 지금 시간에는 부모님은 안 다니지만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초등학생 쌍둥이 친구들인 은혜와 지혜를 집에 데려다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과는 다르게 남편은 교회 뒷건물에서 어떤 남자와 히히덕거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인가 보다 했는데 볼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인 제게도 보인 적 없는 달콤한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남편의 손이 옆에 있던 그 남자에게 가 있었어요. 마치 부드러운 스킨십을 하는 연인처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끈적하게 바라보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남편이 옆에 있는 남자에게 볼 뽀뽀를 했어요. 저는 진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죠. 제가 본 게 뭘까? 남편이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까 싶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 이제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어. 아내도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가슴이 너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은 게 정말 들은 게 맞나요? 생긴 것도 키도 저 남자가 입고 있는 셔츠도 내 남편이 맞는데 저 으슥한 웃음은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남편의 본 모습일까요? 저는 어버버하며 주저앉아 버렸고 그때 누군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표정을 보니 알고 계신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본 게 뭐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곧장 대답을 하시지 못했죠. 계속 아주 오랫동안 눈물을 쏟아내시고 나서야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태주, 그러니까 남편은 제 어린 시절과 아주 비슷했어요. 시아버지는 교회의 집사님으로 어렸던 남편에게 교회 가는 것을 강요했어요. 어렸던 남편은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고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특히 좋은 여자를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려야 한다라는 설교 내용을 들을 때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그 마음이 짓눌리는 감각의 정체를 아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중학생이 되고 연애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같은 반의 남학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신이 동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것을 자각하고 나서는 점점 더 교회가 거북해졌다고 했어요. 남편이 고등학생이 되었던 해, 시아버지는 남편이 자는 사이에 연필을 빌리려고 들어왔다가 때마침 울린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전화가 연달아서 울렸는데 남편이 깨질 않아서 대신 받았다가 아들이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익숙한 목소리였고 연애하는 상대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그 순간부터 남편의 가족은 불행해졌어요.
시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셨고 군인이셨어요. 수직, 상하관계에 익숙한 어른이셨기에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죠. 남편은 이미 들켰으니 자신있게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허락받자고 생각했지만 그런 아들이 부끄러웠던 시아버지는 남편을 정신 개조해야 한다며 방학 동안에 깊은 산속절에 넣어버렸다고 했어요. 사탄인 씌워진 거라면서 툭하면 때렸고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해도 그 애 만나고 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때렸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아버지와 남편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너무 불쌍해서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데려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끝까지 반대했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제게 말해줬어야 하잖아요. 남편은 제게 언질이라도 주면 그 날을 끝으로 죽어버릴 거라고 했대요. 저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럼 연애를 하면서 6년 동안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 이 사람한테 전부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형체 없는 것들이었단 소리잖아요. 저는 남편이 너무 괘씸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끝까지 평생 숨기려던 생각이었는지.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몇 주 더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림자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남편을 미행했죠. 몇 주 동안 남편을 따라다닌 결과 남편이 죽도록 미워졌어요. 남편은 매주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간다고 하고 나와서 그 남자의 집으로 갔어요. 그 남자의 집으로 가 데이트를 했죠. 몰래 살금살금 따라가서 남편이 자신을 마중 나온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둘이 한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죠. 둘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집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남편과 그 남자와 다 같이 친한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밥 먹으러 오는 12시 반까지도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러 갔고 예배가 끝나면 둘은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같이 카페도 가고 영화관도 가더라고요. 일요일에 같이 데이트라도 하면 안 되냐고 조르면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루를 보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남자친구와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하더라고요. 완전 데이트 코스였죠. 네, 바람이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제게 해당할 줄은 몰랐어요. 예배당 청소를 한다느니, 초등학생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느니, 핑계를 대며 저를 혼자 뒀던 날들이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그랬다는 게 어이없고 허탈했어요. 진짜 둘은 대담했어요. 저와 항상 맥주 한 잔을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의 아지트라고 생각했던 벤치에서 똑같이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눈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고요. 돌이켜보면 남편은 항상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웃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나서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남편을 몇 주 동안 지켜보면서 할 말은 정말 많았는데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겨우 울음을 삼키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을 겨우 내뱉었어요. 남편은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어요.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 너 뭐야? 뭔데? 너 교회 왔었어? 교회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폭력적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런 눈빛은 처음 봤죠? 저는 남편을 보면서 어디서 본 것만 같은 감각을 느꼈어요. 남편의 교회를 왜 갔냐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 그 순간 느낀 감정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알 수 있었죠. 남편의 행동이 친정 엄마가 똑같다는 걸요. 타인의 아픔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로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하는 그 태도가 너무 똑같았죠. 저는 남편의 바람을 목격했음에도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나를 챙기지 않았죠. 남편이 과거의 지옥에서 꺼내주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친정엄마와는 조금 다른 존재일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과거와 다른 게 없었어요. 제 앞에 있는 저 사람은 그냥 바람 핀 쓰레기일 뿐이었어요. 왜 하필 나였어? 교회에서 상처받아 우는 게 나 같아서 마음이 갔어. 남편의 변명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라요. 남편은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교회를 가라고 강요했고 교회의 이치에 맞지 않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어 폭력적으로 대처했던 군인 시아버지의 행동까지요. 전이었다면 연민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거길 떠나버렸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 연민이 섞인 변명만 했을 뿐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분노를 삭힐 때 원고지에 글을 써요. 원고지에는 규칙이 많아서 그 규칙들을 지켜 글을 써내려가다 보면 분노가 수그러들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원고지를 꺼냈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송미숙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저를 문예창작과로 보내주신 그 문학 선생님이요. 미숙 선생님은 제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예창작과에 간 사실을 듣고는 자주 전화를 해서 챙겨주셨어요. 자신도 취직이 잘 되는 전자공학과를 가라는 부모님의 의견에도 굽히지 않고 소설이 좋다며 소설을 전공했고 결국은 뜻을 굽히지 않고 손수 돈을 벌어 문예창작과에 간 이야기를 해주셨죠. 선생님은 대학에 가서 교직 이수를 통해 문학을 가르치게 되신 케이스였어요. 졸업을 할 때 즈음 미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살아야 하는 인생을 맛보기로 본 느낌이었죠. 저는 그래서 미숙 선생님을 가까이 했어요. 미숙 선생님도 잊을만 하면 제게 연락을 주셨죠.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숙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일도 견딜 수 없어서 전화를 건 것이었죠. 6개월 만에 걸었던 전화였던 것 같아요. 곱고 젊으셨던 미숙 선생님은 어느새 나이가 드신 것 같았고 그게 목소리에 티가 났어요. 저는 미숙 선생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미숙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들으셨지만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에도 가슴 아프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하면 할수록 코맹맹이 소리가 크게 들렸거든요. 미숙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잘못한 건 없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삭히는 법도 중요하지만 터뜨리는 법도 중요하니까. 미숙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지 모를 확신이 생겼다고 느꼈어요. 저는 제 정신적 지주인 미숙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며 평온해졌죠. 위로를 받은 저는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편 남편은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온갖 불쌍한 척이란 불쌍한 척은 다 했죠. 끝까지 은정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원래 성격이 모난 곳이 없는 남자였는데 이상했죠. 연애할 때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이번에는 필사적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자신을 불쌍히 보도록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했죠. 야, 너는 내가 안 불쌍해? 너도 알잖아.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조금 다르다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거 지겹다고 했었잖아. 너는 모르면 안 되지. 이 말을 했다는 걸 들은 미숙 선생님은 되게 충격받은 듯 말했어요. 은정아, 너는 남편에게 존중과 정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야. 속임수에 휘둘려 판단을 흐리지만 마.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가까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니 상간소송을 해 이혼하자고 설득했죠. 지숙 선생님에게 그간 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느새 이 악연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불쌍한 척하는 남편 태식을 뒤로 한 채로 상간소송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숙 선생님은 아는 변호사를 제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소송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었고 제가 필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죠. 태식은 불쌍한 척을 하면 될 줄 알고 제게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태식 씨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왕래하지 않았죠. 무슨 말을 들을까 싶어서 고민 끝에 문을 열어주고 시어머니와 마주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요. 시어머니는 계속 방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심각하게 태식을 때렸는데도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태식이 정말 외로웠을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저는 가슴 한쪽이 시렸어요. 저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었다는 태식의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식이 15살이었을 때, 그러니까 태식의 아버지가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던 날의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듣게 되었어요. 태식은 여느 때처럼 잠을 자다가 일어났고 아버지는 옆에서 우두커니 태식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태식의 시선에서는 그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태식이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는 태식에게 낮은 목소리로 남자를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했죠. 태식은 화들짝 놀랐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끄덕였고 군복 차림이었던 태식의 아버지는 마치 대형 실수를 해서 부대에 영향을 끼친 후임들을 체벌하듯 태식을 개패듯 했다고 했습니다. 태식의 어머니는 뒤늦게 집에 왔는데 살벌한 남편을 거스를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태식의 아버지가 태식을 무자비하게 때릴 때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말리지도 않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다고 했죠. 태식의 어머니는 문틈 사이로 그런 태식을 바라보기만 했고
태식은 그런 어머니의 눈빛이 제일 무서웠다고 했어요. 집안에 있는 모두가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태식에게 사과를 해서 이 증오의 고리를 끊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태식에게 그때의 방관을 사과했고 태식은 의외로 바로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제야 사과하는 것이냐고 소리쳤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뭐길래, 종교에서 해야 된다는 규칙이 뭐길래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지 씁쓸했어요. 태식의 아버지도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휘두른 폭력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게 하듯 살길 바라는 부모의 욕심 같았거든요. 저는 태식과 시어머니의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친정엄마가 내게 찾아와 사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자유보다도 저를 인정해주고 딸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태식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며 제게 사과를 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맞으니까요. 태식은 정말 미안했다며 청구한 위자료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줬고 정말 미안하다는 장문의 편지를 남긴 채 가버렸어요. 저는 태식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지만 제 주변에는 또 남은 사람이 없기에 씁쓸한 감정이 들었죠. 저는 미숙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주며 씁쓸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숙 선생님은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죠. 누군가가 제게 물었어요. 아직도 교회를 증오하냐고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종교 때문에 저를 올가매고 사랑해주지 못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던 것이겠죠. 그래서 저라도 저를 사랑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확신하기로 했어요. 주변에 종교 때문에 가족이랑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종교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생겨서 이 사연을 읽으러 오게 되신 것이겠죠. 저는 사이다 같은 결말은 주지 못했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종교를 무기로 사람을 원하는 대로 주무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질책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는지. 없다면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 아니까요. 사연자님, 저는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사연자님이 참 외로우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상처를 줘버리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떠나 이제라도 사랑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마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니, 그 절망스러운 사실을 안순간에 그 감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항상 종교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요. 가족이 종교를 강요하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연자님은 단순히 종교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사연자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날 선물로 홀로 사는 친정 엄마를 모실 집까지 사준 사위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계신 장모님을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며 부러움의 대상으로 불렸던 그 남자가 숨기고 있었던 실체를 그의 아내가 알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고맙기만 한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 어머니의 목숨까지 가지고 추악한 짓까지 벌였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너무 힘든 마음의 사연을 쓰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으면서도 끔찍하기만 하다는 오늘의 사연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별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싱글맘이자 현재 가장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홀어머니와 애들 둘을 양육하며 홀로 살고 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해서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적응을 하느라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로 돌아가 그 자식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비밀을 여기에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런데 사연을 쓸 만큼 특별한 일이 생길 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딱 중간, 평범함 그 자체의 사람이었어요. 삶도 사람을 닮은 것인지 저의 생활이나 삶도 마찬가지였죠. 제 외모도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단박에 구분을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에나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얼굴 있죠? 제가 바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죠. 키도 중간, 몸매도 너무 마르지도 그렇다고 통통하지도, 성격은 특별하게 모나지도 그렇다고 또 완전히 착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요. 그렇다고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의 인간이라는 말이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겠어요. 평생 특별함이란 없이 잔잔하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믿겨지지 않을 일이 생겼다는 걸 여전히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 모든 일이 저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치유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더 잘 살겠다고 여러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소문을 내면 그 치유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져야 본전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현재 40대 후반이에요. 그 일이 있던 건 불과 얼마 전이고요. 애들 둘은 어느 정도 자랐고 남편과 사랑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시기였었죠. 시아버지는 결혼을 하기 전에 돌아가셨었고 시어머니는 만만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문제로 참 많이 다투고 싸우고 감정을 상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과 우리 둘의 문제로 싸운 건 거의 없었고 시어머니 문제로 싸운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서 비롯되고 시작된 것들이 결국 원인이 돼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으니까요.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던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짜증을 저에게 다 내면서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챙기는 걸 갈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듯 한 남편의 태도에서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감사한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점점 희미하게 잃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딱 그런 셈이었죠. 남편 도훈이와 저는 댄스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사진 촬영을 하는 작가님의 어시를 하고 있을 때였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일이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푸느라 시작한 그 동호회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로맨틱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우리 둘이 가장 춤을 못 춰서 나머지 연습을 해야 할 정도로 실력이 꼴등이었거든요. 나머지 연습을 하다가 우리는 친해지게 됐죠. 같이 연습을 하고 끼니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회사와 분야의 일을 하는 게 신기했고 그렇게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취미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맨날 우리만 꼴등인데 시간 날 때 춤 연습 안 할래요? 네? 우리 둘이서만요? 네, 우리 둘이 제일 못하잖아요. 곧 지역 대회를 나갈 예정이었던 우리 동호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둘이라는 눈치가 있었어요. 그는 회사를 가고 퇴근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춤 연습을 하자며 먼저 제안을 해왔죠. 지금이야 춤 연습을 할 공간이 많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서 연습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연습실이 짧게 빌리니까 많이 비싸던데요? 그러게요. 단기로 빌려주는 데도 많지 않네요. 어쩌죠? 그럼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할래요?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진 스튜디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하는 건 어떤지 제안했어요. 거울도 있었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죠. 생각해보면 그와 둘이 있는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퇴근을 하고 다들 나가기까지 기다렸다가 그와 연습을 하면서 점점 더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를 만나는 시간을 더 기다리는 제 일상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을 먼저 고백하고 말았죠. 그렇게 우리 둘의 연애는 저희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는 연애를 하면서는 그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면서 연애하길 잘했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를 만나면서 솔직히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서울살이의 안정감을 느껴갔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도시 사람도 아니고요. 충청도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의 출신이라 버스를 타고 또 타고 들어가야 우리 집에 닿을 수 있어요. 한번 집에 가려면 맘을 먹고 며칠은 써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취직을 한 이후로는 도통 가볼 수 있는 적이 없었어요. 사회초년생이 고향을 내려갔다 온다고 며칠을 비우는 게 그때는 그리 쉽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었지만 제가 왠지 시골에서 온 제가 자리라도 뺏길까 조바심이 있어서 더 이를 악물고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도 참고 가지 않은 채 버티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안 좋은 결과들을 불러왔어요. 내가 엄마 아빠도 못 보면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이런 몹쓸 생각과 지금에서야 생각하면 부질없는 욕심들로 저에게서 가장 중요해야 할 시기들을 계속해서 밀어버렸습니다. 제가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어시에서 그 위에 어시로 올라가면서 책임자가 되었지만 책임의 무게만큼 일도 더 많아졌어요. 매일매일 바쁜 날들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 고향에는 내려가 볼 염두도 동호회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눈만 붙이고 겨우 씻고 나가고 그런 삶의 패턴들을 보냈으니까요. 예정되어 있던 촬영이 모델 스케줄로 인해 미뤄지면서 오랜만에 쉬는 날이 연속 이틀이 생기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밀린 잠이나 자려는데 도훈 씨가 집 앞으로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죠. 그러자 도훈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주소 알려줘요. 당신 고향. 네, 거길 갑자기 왜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 같이 가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도 안 했는데 게다가 오랜만에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고 나중에 혼자 갈게요. 괜찮아요? 저 정도면 될까요? 도훈 씨는 눈짓을 하며 뒤를 보라고 했습니다. 뒤를 보자
어른들에게 줄 선물을 이만큼 사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홍삼, 고급 화장품, 안마기, 과일 바구니, 명품 스카프, 고급 술, 트렁크에는 한우와 전복까지. 저는 정말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차올랐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갑자기 내려가게 되는 딸에도 부모님은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렇게 엉겹결게 도훈 씨와 부모님의 인사 겸 오래간만에 친정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 피곤하겠다. 얼른 가라 얼른. 이제 갈 거예요. 우리도 가요. 도훈 씨 출근도 하는데. 그러게 미안해요. 괜히 바쁜 사람 여기까지 오게 했네. 저 안 피곤해요. 그리고 하나도 안 바쁩니다. 여기서 자고 갈 생각인데요. 그래도 될까요? 뭐 자고 간다고?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도훈 씨는 더 머물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을 다 알아챈 건지 저보다 먼저 더 오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자고 가자며 마음을 내어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누워 방에서 둘이 자면서 엄마는 저희 손을 깍지 끼며 꼭 잡으셨어요. 저 남자 참 괜찮다. 요새 누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그것도 이런 시골에서 하루 자고 가니? 저런 남자 없어. 결혼하자고 하면 꼭 붙잡아. 알겠지? 엄마의 말처럼 저는 도훈 씨를 정말 꽉 붙잡았어요. 결혼하잔 소리도 제가 먼저 했죠. 누가 먼저 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31, 남편은 35살의 나이로 우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나이기는 했지만 남편이 외국으로 주재원도 다녀와야 해서 기다렸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 남자가 제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남자가 맞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혼 후 남편은 수자원 회사로 이직을 했고 저는 임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힘들다 보니 하던 일은 그만뒀어요. 그냥 애들 양육을 하며 결혼 생활과 육아에 집중하게 되었죠. 막 넉넉한 편은 아니더라도 부족할 정도는 아니라서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33살의 딸 하나, 34살의 딸 하나, 그리고 2년 뒤 또 딸 한 명을 더 낳아 딸 둘의 엄마가 되었어요. 지금 애들은 중학생이고요. 그 무섭다는 중2병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자기들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이야기 아니고는 집안에서 잘 꺼내지도 않고 저랑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무슨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편도 아니고 저는 그냥 딸 둘의 일상이 궁금한 건데 애들은 애들만의 세상이 이미 생겨버려서 저와 웬만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들 또래랑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나마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건 딸들 둘이서 지들끼리는 친해서 서로 어렵고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면서 상부상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죠. 결혼을 해서 딸을 낳으면 꿈꿔왔던 로망이 있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죠. 다 같이 커플룩을 입고 데이트를 하거나 헤어스타일도 똑같이 하고 여탕도 가고 네일아트도 함께 가고 뭔가 딸 이상으로 인생의 친구가 생겼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애를 안 키워봤으니 꿀 수 있는 로망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애들은 일찌감치 자기 주장이 생겼고 자신들이 입고 싶은 스타일의 옷만 입었어요. 아침에 등원을 할 때 입는 옷 하나 가지고 양말부터 핀까지 실갱이를 계속해서 해야 했죠. 그리고 자매다 보니까 서로가 가진 게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면 용납을 할 수 없어서 그 화를 다 받아줘야 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래도 저와 다니는 걸 정말 즐거워했던 것 같은데 자신들의 울타리 같은 게 생긴 이후부터는 고학년 이후로는 확연하게 저와 있는 시간들을 점차 어색해하는 걸 느끼게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애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심각하게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한 끼도 제대로 먹어주려고 하질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이 아이돌처럼 살을 빼야 한다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마치 강박처럼 살이 찌지 않는 음식들만 먹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죠. 너네 살찔 때가 어딨니? 지금 잘 챙겨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나 살찌고 못생겨지면 책임질 거야? 상관하지 마. 저는 그런 애들을 보며 답답했다가도 한참 외모에 관심을 둘 나이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들이 애들과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될까봐 꼭 참아야 했고요. 사람들은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제2의 인생 시작이다 뭐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솔직히 여자가 경력도 단절됐고 아이들도 그 정도 키웠는데 새로 무슨 경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돌아가고 싶은 세상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사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나이에 저를 막내 촬영 작가로 써줄 사람은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을 통해 몇 개 이력서를 넣어도 봤지만 역시나 나이가 큰 걸림돌이 되더군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30대 이하로만 원해서요. 경력은 좋으신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랑은 안 될 것 같네요. 너무나도 새로운 시작을 원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너무 많은 나이였나 봐요. 100세 시대에 고작 40대가 많은 나이라고 취급하다니 정말 세상이 밉더군요. 그러면서 무작정 애들을 낳아기르라는 뉴스를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짜증이 밀려왔어요.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도 제 맘 같지 않은 데다 취업도 쉽지 않으니 제가 기댈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바로 남편 하나뿐이었죠. 남편에게 자꾸만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제 모습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존재를 점점 더 집안에 늘 있는 존재처럼 익숙하게 취급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제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끼게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한숨 나오게 하는 건지 스스로가 많이 비참해졌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달려 돈을 버는 게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건 누가 봐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었죠. 자기야 있잖아. 나 자기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남편에게 정말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있어서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정말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퇴근 후 밥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한 다음 가장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건 딸 둘밖에 못 낳았다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무시와 돈만 버는 자신의 아들이 불쌍하다며 저에게 막대하는 게 당연한 듯 구시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남편과 다툴 일도 없어진 상태였죠. 그런데 다툴 일이 없어지니까 진심으로 슬프게도 남편이랑 아예 대화를 할 일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 문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도 없었고 어머님 이야기를 할 것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일도 없으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없어져 갔어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움에 휩싸여 갔습니다. 저는 정말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들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거 알아? 남편이랑 정말 너무 아무런 일도 없으니까 무료하고 사람이 비참해지더라? 배불러서 배 터져 죽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라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정말 나도 힘든 일 많다고. 네, 많으시겠죠? 야, 나 시어머니 밥 해드리러 가야 돼. 너 이야기 들어줄 여유도 없다.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지? 간다. 친구들은 내 코가 석자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가장 바쁠 때긴 했어요. 친구들은 애들을 키우며 각자 남편의 내조를 하거나 아직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육아와 회사를 병행하느라 친구의 고민이나 슬픔 따위는 들어줄 여유도 없는 한때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운전을 웬만한 곳은 운전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시간 있을 때 친정을 다녀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좋은 중형차도 한 대 사주면서 저를 배려해주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쁘고 무심한 듯 했지만 그래도 저를 가장 위해주는 건 남편뿐이라는 마음에 항상 위안이 됐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에게 더 고마운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4월이 다 끝나갈 무렵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내려가려고 짐을 싸고 있던 중이었어요. 거의 다 싸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어떡하니? 어떡해?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버스랑 추돌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라니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비극에 저는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머니는 더 힘들어하셨죠. 어머니는 아버지랑 인꼬부부라 할 만큼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어머니는 당뇨도 조금 있으시고 당뇨의 녹내장까지 오셔가지고 시야가 뿌옇게 보여 거동하시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어머니를 대신해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던 아버지께서 그런 참극을 발생하시게 된 거였죠. 어머니는 모든 것이 다 본인 탓이라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아버지와 수건 공장을 하시면서 오순도순 사셨었는데 이제는 어머님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버린 셈이었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얼마 전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던 남편은 아주 능숙하고 든든하게 모든 장례 절차를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제 밑에 동생이 있었지만 동생은 아직 시집을 가진 않아서 집의 남자라고는 저희 남편이 전부였거든요.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는 황망함에 울기만 했지만 남편은 이성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현실적인 문제도 부딪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는 아버지도 안 계시니 수건 공장도 더 이상 운영하는 것도 무리고 일상적인 문제에 모두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가 본격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주었어요. 5월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고 있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뭐가요? 어머님 충청도에서 올라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려면 충청도에서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 집 근처에 작게나마 집을 얻어 모시는 것이 어떠냐며 먼저 이야기를 꺼내 주더군요.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의 집을 모실 만큼 넉넉한 여유 자금이 없었는데 어떡하나 고민을 했죠. 그런데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와 그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저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대뜸 말을 해줬어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과감히 저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싶었죠. 솔직히 저였다면 그런 소리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제안을 선뜻 해준 남편에게 고마웠죠.
남편은 엄마에게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엄마가 새로 살 집을 구경시켜줬어요. 엄마는 이런 사위가 어디 있냐며 고맙다고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차로 20분 내의 거리에 살게 되었죠. 엄마를 가까이서 모시기로 한 뒤에도 남편은 엄마에게 용돈을 따로 보내고 안부 전화를 하고 엄마 몸에 좋은 음식을 보냈다면서 수시로 잘 드셨냐고 엄마의 끼니를 챙기는 아주 고마운 행동들을 이어나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남편은 저에게 사랑을 막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어느 남편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냐며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하나같이 남편에 대해 칭찬을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 칭찬을 하고 저를 부러워할 때면 저도 함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면서 행복감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분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착각인 줄도 모르면서요. 친구 선주가 저를 특히나 부러워했어요. 야, 나는 세상에서 너가 제일 부럽다 진짜. 이제 너는 시어머니도 안 모셔도 되고 남편이 잘해주고 친정 엄마도 모시자고 말해주는 남편이 세상에 어딨니? 진짜 부러워도 너무 부럽다 정말. 너처럼 부잣집 사모님이 그게 무슨 소리야.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니면서 맨날 명품만 사면 뭐하냐? 남편한테 사랑을 구걸해야 하는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남편 카드라도 미친 듯이 긁는 거야. 바가지를 긁을 순 없으니까. 그래도 나도 너처럼 신상 나오면 바로바로 명품 사는 삶도 부러운데? 얘 봐라. 얘 아닌 척하는 거. 웃기지 마. 저번에 네 남편이 가방이랑 보석이랑 사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진짜 너한테 안 준 거야? 어머머 웬일이니? 이번에 새로 신상 나왔다고 전화가 와서 갔더니 누가 이미 하나 사갔다는 거야 방금. 그래서 누구냐고 하고 얼굴이나 보자 하고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야. 근데 그게 네 남편이던데? 나는 당연히 너한테 선물하나 보다 했지? 아, 그래? 아, 뭐 사정이 있었겠지. 근데 너 남편 원래 그렇게 돈을 잘 벌었었나? 그 비싼 걸 일시불로 턱턱 긁던데. 그럴 리가. 아마 회사 일 때문일 거야. 그날 선주와 대화를 하고 나서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끔 남편이 거래처에 줄 선물을 백화점에서 결제를 하곤 했었기에 저는 그런 일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가 바람을 필 위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휴대폰도 잠금을 걸어놓지도 않을 만큼 모든 게 투명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의아한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집 우체통에 온 우편물들을 가지고 집에 올라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분명히 쓰지 않는 은행에서 남편 이름으로 우편물이 온 걸 발견하게. 이게 뭐지? 이 은행은 남편이 쓰는 은행이 아닌데? 우리는 모든 집안의 돈을 오픈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사용하는지 누구보다 투명하게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함을 느낀 거죠. 처음에는 남편의 개인적인 우편물이니까 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줘야지 생각하며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 학교에서 준 유인물들과 섞여 그 우편물이 섞이고 말았죠. 그렇게 몇 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도 그 우편물 존재를 잊어갔고 남편도 당연히 그걸 보지 못했나 봐요. 남편이 일주일간 출장을 떠났고 그날은 엄마 집에 갔다가 집에 오는데 이번에는 또 똑같은 그 은행에서 우편물이 도착을 했고 이번에는 처음 보는 보험회사에서도 종신보험에 대한 우편물도 도착한 걸 보게 됐습니다. 종신보험? 이게 뭐지? 우린 실비랑 암보험밖에 없는데 남편이 이런 걸 들었었나? 남편이 오늘 들어오면 물어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안을 치우고 있었어요. 날이 제법 따뜻해져 두꺼운 옷들을 집어넣을 심산이었죠. 두꺼운 이불들과 남편의 두꺼운 겨울 양복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정리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을까봐 혹시 몰라 주머니를 확인했죠. 그런데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백화점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백만 원씩 몇 장이나 계산을 할 정도로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이게 뭐지 싶었죠. 이건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바로 물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피곤에 쩔어 있었지만 저는 앉아보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 근데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를 일시불로 왜 그렇게 많이 긁었어요? 일 때문이지 뭐. 내가 그런 거 살 일이 뭐가 있어? 그럼 제2은행 이건 뭐예요? 저는 우편물을 건넸습니다. 아, 이거 회사에서 하나 만들라고 해서. 근데 당신 남의 거를 왜 맘대로 만져? 아니, 남의 거라뇨. 그냥 우편함에 왔길래 가지고 온 거지. 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뭐 허튼 짓이라도 할까봐? 당신 나 어떤 사람인지 몰라? 지금 바로 휴대폰이랑 블랙박스 확인시켜줘.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종신 보험은 뭐예요? 아, 그거
친구 와이프가 하도 사정을 하길래 하나 들어준 거야. 신경 쓰지 마. 곧 해지할 거니까. 그래도 이런 건 나랑 상의해주면 좋겠어요. 그래 알겠어. 미안해 신경 쓰게 해서. 너무도 당당한 태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빤히 쳐다보는 남편을 보고 나니 이건 절대로 바람은 아닌 게 맞다 싶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티가 나는 사람이라 제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마음에 없는 말을 전혀 못해서 그 문제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까진 저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는 의심을 거두고 애들 학교를 보내며 엄마를 신경 쓰고 살았어요. 엄마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드셨지만 좀처럼 좋아지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속상하기만 했죠. 특히나 당뇨가 갈수록 심해지는 엄마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엄마, 식단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 없을 때 뭐 단 거 먹는 거 아니지? 먹는 거 제일 신경 써야 돼. 당뇨는 한 번 안 좋아지면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제발 몸 잘 챙겨야 돼요, 알죠? 김서방이 얼마나 챙겨주는데 아침 저녁으로 보약도 잘 먹고 있는지 전화하고 너보다 더 챙겨줘. 저거 봐라. 저 비싼 영양담백 음료도 매번 보내서 잘 먹고 있냐고 혹시 다 떨어지진 않았는지 꼬치꼬치 해먹고 아주 잔소리꾼이야. 김서방한테 잘해. 나를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 김서방한테 고마워서라도 잘 챙겨 먹고 있어. 걱정 마. 엄마에게 그 정도로 신경을 써주는 남편의 세심함을 생각하며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까칠하게 살이 빠진 저를 걱정하셨어요. 눈이 침침해졌지만 손으로 만져보며 제 거칠해진 피부를 걱정하셨죠. 저거 몇 개 가져가서 애들이랑 너도 좀 먹어. 저게 그렇게 비싼 거란다. 인터넷에 쳐보니 정말 꽤 비싼 음료더군요. 소화 기능이 약해 끼니를 먹다 말다 하는 엄마를 위해 남편이 보낸 건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 남편 때문에 울컥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김서방이 엄마 준 건데 나는 됐어. 에이 몇 개 가져가래도. 그럼 나랑 애들 거 3개만 가져갈게. 나머진 엄마 드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을 위해 좀 거하게 끼니를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공부를 하는 애들한테도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차려줘야겠다 싶어서 무리해서 잔치상처럼 식탁을 채워갔죠. 애들이 집에 왔고 저는 애들에게 말했어요. 학원 가기 전에 밥부터 먹고 가. 앉아봐. 엄마, 우리 요새 살 빼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떡해. 그것도 저녁에. 괜찮아. 그리고 너네 지금 무슨 다이어트야? 지금도 얼마나 말랐는데. 엄마 요즘은 깡말라야 인기 있는 거 몰라? 엄마는 진짜 너무 몰라, 정말. 애들은 먹지 않는다며 그냥 짐을 챙겨나가려 하더군요. 저는 속상한 마음을 누르며 애들에게 엄마에게 받은 음료라도 건넸어요. 이거는 그럼 살 안 찌는 단백질 음료라는데 이거라도 먹고 가. 가면 또 밤 늦게까지 못 먹잖아? 진짜지? 진짜라니까. 거기 봐봐. 단백질이라 써 있는 거. 당도 없다니까? 아니면 뭐 계란이라도 삶아줄까? 그거랑 같이 먹을래? 됐어. 살찐단 말이야. 이것만 먹을래? 애들은 가방을 챙기고 나와 음료를 뜯어 꿀꺽꿀꺽 마셨어요. 그러자 첫째가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고 짜증 섞인 소리를 질러왔어요. 아 엄마 장난해? 왜 그래 또? 이거 완전 달잖아? 뭔 소리야 그게 왜 달아? 무슨 당이 없어. 장난해? 엄마가 먹어봐. 완전 달잖아. 아 짜증나 진짜? 둘째도 마시더니 똑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놀라서 애들이 마시던 음료를 벌컥벌컥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너무 단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분명히 성분에는 당이 없다고 쓰여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단맛이 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음료를 바로 로켓 배송을 통해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그 음료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칼로 정신없이 뜯어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겁니다. 거기선 아예 아무 맛도 나지 않을 정도로 무에 가까운 맛이었죠. 제가 어제 먹었던 음료와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죠. 전화기를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가져가라고 한 음료 있잖아. 이거 원래 이렇게 달아? 그거 너무 맛있지 않니? 당이 없는데 그렇게 맛있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요즘 사람들 정말 별걸 다 만들어내더라. 엄마, 이거 언제부터 먹었어? 이거 여기 온 다음부터 쭉 김서방이 직접 가져다 줘서 먹었지? 이거 먹고 나서 그럼 당은 어땠는데? 당이야 뭐 쭉 안 좋아졌지. 김서방이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 엄마의 답변을 들은 뒤 갑자기 몸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심증만 가득하고 물증이 없는 이 일에 분명하게 남편을 올가매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을 보는데 속이 뒤틀릴 것처럼 화가 밀려왔어요. 묻고 싶은 게 수만 가지는 있었지만 섣부르게 물어봤다가는 저 차분한 사람에게 애매하고 바보처럼 당할 것만 같았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손톱을 물어뜯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사진을 찍는 일을 할 때 식품팀 제품 사진 담당을 했었는데 그 식품팀 담당자님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아는 이 음료에 대해 성분을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혀 아무런 티도 내지 않은 채 엄마에게는 그 음료는 먹지 말라고만 일러줬고요. 엄마는 영문은 모르지만 저희 강경한 태도에 알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이중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고맙게도 그 성분에 대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탄산음료를 능가할 정도의 당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원래 이 제품에 들어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죠. 원래 이 제품과 제가 가진 음료 두 가지를 보내 비교 분석을 했거든요. 저는 그 결과지를 받아두고 이젠 남편의 말문을 막을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일찍 잠이 들고 기억해뒀던 종신보험사에 대해 조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종신보험이라니 너무도 찝찝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말았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남편 이름이었고 피보험자 이름이 다름 아닌 우리 엄마 이름이었던 거였습니다. 질병 사망 시 3억, 눈을 뜨고 다시 읽어보는데도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보험 자체를 가입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입 시기를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가입을 한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뜨거운 눈물이 눈을 채웠습니다. 자는 남편의 얼굴을 베개로 막아 숨통을 막아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글거렸습니다. 지금 남편을 깨워 난리를 쳐버리면 딸들까지 들을 테니 애들이 없는 곳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어요. 다음 날 저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하고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곤 남편에게 회사 로비로 갈 테니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오는 걸 불쾌한 내색을 했지만 평소답지 않은 저희 말투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로비에서 내려오고 한껏 치장한 저를 보더니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좀 회사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요. 반차 내세요. 금방 끝날 일이 아니니까. 뭐?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경우 없이. 당장이요. 단호하게 말을 하고 제 차를 타고 20분 정도 차를 타고 작은 커피숍으로 주차를 한 뒤 남편과 마주에 앉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래, 당신답지 않게. 밥 먹었어요? 진짜 왜 이래? 먹었겠어? 당신이 이렇게 끌고 왔는데? 잘 됐네요. 제가 준비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드렸던 단백질 음료 여러 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여기요. 당도 없고 단백질 가득한 몸에 좋은 음료 드세요. 뭐야? 당신 왜 이래? 왜? 생각해봐요. 내가 왜 이럴까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눈알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하려는 거라는 걸 알았죠. 아니, 나는 장모님이 하도 단 걸 좋아하시는데 못 드시는 게 속상해서 그랬지, 속상해서. 그럼 종신보험은 뭐예요? 엄마는 모르시던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다 당신을 위해서. 눈이 돌아버려 눈앞에 나와 있는 커피를 남편의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 목숨을 가지고 감히 장난을 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우리가 가족이긴 하니? 어차피 돌아가실 거 자식들한테 좋은 일 하면 좋잖아. 나도 일만 하고 사는 게 얼마나 버거운데. 노후 대비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쓰레기 같은 새끼?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더 안 좋아지게 노력했어?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당신 별로 울지도 않았잖아. 아니, 당신은 솔직히 좋았지? 그 이야기가 왜 나와요? 다 소용없구나. 아, 열심히 일해봤자. 갈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은 더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랬어. 뭐? 그래서 우리 엄마 죽게 하고 돈 받으라 그랬어? 너는 내가 바라는 며느리 안 돼줬지만 나는 너가 바라는 사위 돼줬잖아. 사는 동안 그렇게 해드렸으면 되는 거 아니야. 행복한 기억 가지고 사시게 해드렸으니 된 거잖아. 왜? 장모님한테 말하게? 너 그럴 거야? 충격받으셨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거로네. 뻔뻔하고 악마 같은 남편의 말이었지만 막상 엄마가 이 모든 걸 다 알았으면 좋겠냐는 그 말에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근처에 살게 된 그 순간부터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화가 나고 슬프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며칠 동안은 엄마네 집에서 지냈어요. 애들 밥만 차려주고 남편이 들어올 때가 되면 엄마 집으로 가서 잠을 잤죠.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말하기가 두렵더군요. 남편의 실체를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바보 같겠지만 엄마의 남은 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제가 양육하고 대신에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 지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원하지 않았는지 순순히 해달라는 대로 합의를 해주더군요.
여전히 화가 나요. 추악한 새끼. 남들은 아직도 제가 왜 이혼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냥 제가 복에 겨워 살다가 남편을 배신하고 마음이 변한 그런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딸들도 제가 왜 그런 선택을 갑자기 하게 됐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는 나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딸 둘이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손부터 꽉 잡고 저를 따라가 살고 싶다고 해준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비밀은 언젠가는 꼭 털어놔야겠지만 엄마에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 선택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저는 저희 엄마를 지킬 수 있었다는 그 생각 하나로 다행이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 법의 처벌을 달게 받게 했어야 속이 풀리겠지만 그러면 저에게 시원함은 남겠죠? 하지만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지옥이 될 거예요. 세상에 정말 정의가 있다면, 신이 있다면 그 나쁜 놈에게 벌이 내려지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간절히 빌어요.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이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지만 저는 당분간은 이 비밀을 그냥 지키려고요. 가끔은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만은 저를 조금만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연자님, 무슨 드라마 한 편을 본 것처럼 계속해서 반전의 연속이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제가 뭐라 말을 해드릴 수 없는 정도의 큰 사건이네요. 사연자님이 결정하신 건 그 누구도 옳다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님은 엄마이자 또 엄마의 딸이기도 하니 그 두 가지의 역할까지 하셔야 했기에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악은 결국 자신을 삼키는 불길인 것을 왜 모르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모든 악에 대한 정의는 때때로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누락되지는 않을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힘내시길 바래요. 위로튜브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